네, 안녕하세요. 비정규직 생각주간 보이는 라디오를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2022년 비정규직 생각주간에 맞아서 전북 도민들과 시민분들에게 비정규직에 관련한 노동 이슈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기획이 됐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2회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비정규직 이슈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지금 보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에라도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주시 비정규직센터 유기만 전라북도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노현정 선생님 두 분 모셨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기만 선생님 먼저. 네,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정책국장 일을 맡고 있습니다. 유기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노현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보이십니까? 이 발꼬락까지 보인다고 해서 발꼬락구마저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이야기를 잘 들릴 수 있도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라북도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노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겠지만 양쪽 사이드에 두 분이 또 위치해 계신데요. 오늘 주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주제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주실 알바탐사 단원분과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경비노동자 두 분인데요. 이 두 분 소개는 이따 따로 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금 소개해주신 두 분 패널분들께서는 방송 종료 때까지 오늘 약 1시간 30분 안으로 방송이 이루어질 텐데요. 좋은 말씀 주실 예정이고요.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통계 현황과 초단시간 단기간 노동 실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전주시 고용구매 형태 분석에 관해서는 유기만 선생님, 그리고 전주시 알바탐사단 관련해서는 알바탐사단원분, 그리고 초단시간의 어떤 대표적인 직종 중에 하나인데요. 경비노동자분 이슈 관련해서는 직접 현장에서 일하시는 경비노동자분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전주시 고용형태 연구조사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유기만 정책국장님 모시고 이어서 이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2022년 전라북도 노동동향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전반적인 2022년 전라북도 노동자들의 생활,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임금이나 고용 형태나 뭐 이런 것들이 대충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 통계적으로 확인을 한 것인데 전체적으로 좀 어떤 점이 두드러졌을까요? 네, 이번 조사는 2019년, 20년, 21년, 22년 이 4년에 걸쳐서 전북 지역의 이제 기본적인 고용 현황에 대해서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22년에 이제 가장 큰 유행을 했기 때문에 19년 전, 그러니까 2019년의 고용 상황과 코로나를 경과하고 올해의 고용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좀 중심으로 분석을 했고, 일단 가장 특징적인 것은 전국적으로는 코로나19 영향 때문인지 자영업자가 줄고 임금 노동자가 늘었습니다. 취업자 중에. 그런데 이제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전국적 특징의 거꾸로 임금 노동자는 줄고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비임금 노동자는 늘었다는 게 가장 특징적인 건데, 일단 농촌 지역이 자영업자 비중이 높기는 한데 사실 이게 더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국 취업자 중에 임금 노동자 비중이 76%, 자영업 비중이 24%인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임금 노동자 비중이 65%, 자영업 비중이 35%로 전국 평균에 비해서 한 11%나 높습니다. 2019년에 비해서 더 자영업자가 지금 많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좀 특징적인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또 농업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 중심으로 좀 취업자가 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임금 조건에서의 특징은 2020년에 비해서 전라북도의 평균 임금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는 2020년에 비해서 2021년도에
전국 노동자 평균 임금은 1만 원 상승했는데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약 7만 원 정도 평균 임금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전라북도 전체 임금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월 271만 원이었는데 21년도 작년에는 264만 원으로 7만 원 하락한 것으로 보였고 여성이 남성보다 1만 원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전체 임금 노동자의 임금도 낮아지고 그리고 임금 노동자의 비중도 줄고 그리고 또 하나 또 특징적인 것은 그 임금 노동자 취업자의 고령화가 전라북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의 임금 노동자가 2019년에는 전체 임금 노동자 구성의 12% 정도였는데 2년 경과한 21년에는 17%까지 구성비가 그래서 5%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이건 정말 빠른 속도고 60세 이상 취업자로 보자면 전라북도가 한 30%가 60세 이상이 취업자인데 이게 이제 전국 평균에 비해서 10%가량 높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30, 40대는 임금 노동자가 외부로 빠져나가서 10,000명 이상 줄고 그 다음에 이제 60세 이상은 늘는 임금 노동자 고령화 이런 것이 좀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래서 뭐 취업자는 늘었지만 실제로 고용 상황이나 취업 상황이 훨씬 더 좀 불안정해진 건 아닌가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뭐 상당히 지금 좀 몇 가지 쟁점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임금 노동자 비율이 소폭 감소하고 자영업자, 비임금 노동자, 그러니까 어디 취업해서 사대보험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노동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전라북도에 상당히 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영업자들이죠. 이제 비임금 노동자는 이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를 포함해서 비임금 노동자라고 하는데 대부분 뭐 무급가족 종사자는 비율이 낮고요. 자영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뭔가 전라북도 도민들이 코로나 시기를 경과하면서 조금 어디 취업해서 일하기보다는 자영업으로 이렇게 일자리를 얻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좀 빠져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이런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굉장히 코로나19 이후에 높아진 것 같아요. 돈은 좀 벌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많이 생겼는데 사실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뭐 이를테면 자영업 중심으로라든가 아니면 단순 노무자 중심으로 일자리가 이제 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뭐 물론 자영업이 꼭 반드시 열악한 일자리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전국 통계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것이고 코로나를 경과하면서 그 경향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건데 이건 좀 전라북도 노동 상황이 좀 열악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예, 일단은 뭐 비임금 노동자 중에 이제 특별히 이제 취업자가 늘어난 산업으로 보면은 도소매 업이나 운수 창고업이라든가 뭐 이렇게 숙박 음식점업 해가지고 산업 자체가 일단은 부가가치가 이렇게 많이 높지 않고 그리고 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최근에 나타나는 뭐 운수 종사업에는 퀵서비스라든지 뭐 아니면 택배업이라든지 이런 특수고용직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직종입니다. 개인 서비스업도 많이 늘었는데 개인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뭐 간병이라든지 뭐 등등의 이제 좀 이렇게 그런 어떤 일자리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근로조건이 좋다고 볼 수는 없는 일자리들이죠. 그리고 아까 또 얘기하신 것 중에 고용 현황 말고도 그 노동자 평균 임금이 전국 평균에 비해 낮고 증가율도 낮았다는데 그 이유가 딱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보니까 좀 굉장히 이제 좀 저도 놀랐는데 어쨌든 30, 40대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전라북도 전주만 하더라도 한 30, 40대가 임금 노동자가 한 12,000명이 지금 19년에 비해서 줄었어요. 그리고 그만큼의 숫자가 60세에서 취업자층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60세 이상의 평균 임금이 굉장히 낮습니다. 연령대 중에. 그러니까 이제 약간 안정적이고 그나마 임금이 보장되는 한 30, 40대의 일자리가 줄고 60대 이상의 이제 일자리가 늘어난 현상이 또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산업군과 직업군으로 보면은
이제 사무 전문직이라든지 전문직 그리고 관리직 이런 데가 좀 줄었어요. 근데 이런 데는 좀 임금 수준이 평균 임금 수준이 높은 직업군이거든요. 이런 데가 줄고 농림업 숙련 종사자나 단순 노무 종사자가 좀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평균 임금 수준이 좀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그런 영향도 있어 보이고 크게 보면 어쨌든 고령층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저임금으로 일하시는 분들인데 임금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임금 수준이 높은 직종에 계신 그렇죠. 분들의 노동자 수가 줄어들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 저는 평균 임금 감소에 기여한 것이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뭐 교육 서비스업이라든지 종사자도 많고 임금 수준도 어느 정도 되는 그런 어떤 산업의 일자리가 또 주는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뭐 직종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뭐 교사의 수가 줄다든가 뭐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무종사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좀 사무직종이 좀 약간 좀 줄어가는 경향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아까 사실 처음에 지금 말씀해주실 세 가지 핵심적인 것을 첫 질문에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고용 형태에 관한 것들, 임금에 관한 것들, 또 아까 잠깐 또 얘기 나온 것 중에 성별 임금 격차가 두드러졌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노현정 국장님이 한번 짚어주시면. 2021년도 전라북도에 살고 있는 임금 노동자의 남자 임금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평균 임금, 임시직, 일용직 다 포함해서. 제가 학교 가서 노동인권 교육하면 물어보거든요. 아이들은 한 3,400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애들은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냥 부모님이 그렇게 벌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남자 임금이 288만 원이고요. 여자 임금이 192만 원입니다. 288에서 192를 빼면 얼마죠? 거의 100만 원에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만 이런 게 아니라 2019년부터 계산을 해보면 91만 원, 102만 원, 96만 원. 그러니까 보통의 성별임금 격차의 어떤 수준이 100만 원 전후라고 하는 거예요. 뭐 전국 같은 경우에 2021년 117만 원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부터 이래 왔던 거죠. 성별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의 격차가 발생했는데 왜 그럴까? 이건 어쨌든 여성들이 산업별이나 직업별 하위 임금 직군에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많이 일하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많이 일하는 직종이 대부분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 직군에 포함되어 있어서 남녀 임금 격차가 해소되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이 남성과 여성의 어떤 생산성의 차이도 있지만 뭐 때문이라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별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들, 젊은 친구들 안에서도 여자 청년과 남자 청년의 임금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좋은 일자리에 여성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겠지만 그래서 서울시가 어떤 제도를 시행했냐면 저희가 성평등 공시제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네, 그렇죠. 성평등 임금공시제. 그래서 2019년도였나 서울시가 이 투자 출연 기관을 상대로 해가지고 대상으로 성별을 임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공개를 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진짜 지금 얘기하는 이 정도의 수준으로 임금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똑같은 사무실에서 똑같이 일을 하는데 남자 임금과 여자 임금은 100만 원 내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공공기관이나 그렇죠. 투자 출연 기관에. 혹시 지금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자신의 직장에 남자와 여자가 있다고 하면 한번 임금을 계산해 보세요. 얼마의 차이가 있는지. 아마 100만 원 내외 차이가 있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성평등 공시제, 임금을 공시해서 드러나면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얘기하시는데 저는 일단은 임금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거를 드러낸다고 해결되진 않을 건데 그 시작이겠죠. 그래서 임금을 공개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를 또 다양한 활동들을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남녀 간의 전라북도 전체 임금 노동자를 통계를 내봤더니 이 격차가 상당하더라. 그렇죠. 100만 원 가까이 되는. 2014년부터 거의 최근까지 그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줄어들지 않고. 네. 종사자 지위별 비정규직으로 보면 임금이 가장 많이 줄은 게 뭐 임시직 여성 그리고 임시직 일용직 이렇게 해서
여성 임시직과 일용직이 가장 큰 폭으로 20년에 비해서 임금이 평균 임금이 하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성 중에서도 특히나 비정규직이 굉장히 이제 평균 임금이 낮아졌다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직종 좀 어쨌든 고임금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직종이나 또 이제 정규직 형태 같은 고용 형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것이 통계적으로 드러났다. 그렇죠. 그리고 좀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임금공시제라든지 다른 지방 정부의 선거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그렇죠. 네, 정리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성평등 공시제도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런 투자 출연기업 일단은 이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임금을 공시하는 제도를 하고 있어요. 서울, 안산 이런 데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지자체 기관부터 임금을 공개하고 어느 정도 격차가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이걸 줄여나가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쨌든 전라북도 전체 노동의 어떤 특징점 코로나 시기를 경유하면서 지나면서 전라북도 노동자들의 현실, 임금이나 고용에 대해서 잠깐 이게 사실은 이제 쉽지 않은 큰 주제인데요. 네, 이렇게 맞아요. 짧은 시간에 두 분께 설명을 부탁드려 좀 죄송하긴 한데요. 어쨌든 상대적으로 어떤 성별 간의 차이가 두드러진 점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전라북도의 노동자들의 어떤 고용 형태나 임금 수준이 전국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편이다. 이렇게 조금 크게 보면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열악한 편인데 좀 더 열악해졌다. 예, 안 그래도 열악한데 더 열악해졌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 성평등 임금공시제처럼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지방 정부의 어떤 고용 이제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어쨌든 책임지고 뭔가 나서야 뭔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유기만 국장님 좀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좀 제안하고 싶으신지. 네, 참 어려운 주제인데 일단은 30, 40대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전라북도에 많이 줄었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 그런데 이제 이제 최근에 군산의 그 조선소의 그 일자리 취업박람회 용접하는 취업박람회 일자리 모집에 300명을 모집하는데 100명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성명도 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건데 저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연령별 임금 격차가 좀 심합니다. 이번에 그게 좀 나타났어요. 네, 전국 30대, 40대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 매우 임금은 낮고 50대는 전국 평균에 비해서 높고 연령별 그래서는 좀 그런 어떤 기왕에 유치되는 젊은 층의 일자리에 대해서 지자체나 이런 데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일자리 말고 정말 비정규직 월 200만 원, 250만 원의 비정규직 일자리로는 전 대책이 없다고 보고 지자체가 그런 어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더 많이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지방 정부가 어쨌든 꼭 세대 3, 40대가 좀 심각하긴 하지만 사실 전 연령에 해당하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좀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좀 많이 노력해 달라. 이렇게 조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국적 통계랑 전라북도 통계랑 비교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통계를 토대로 이야기를 들으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 전라북도 노동자들의 현실이 더 잘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오래 좀 기다리셨는데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에서 두 분의 우리 특별 게스트들을 모시고 지금 두 분이 대기 중인데요. 아르바이트 노동자와 그리고 경비 노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지금 두 분이 직접 어려운 발길을 해보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르바이트 노동자 얘기 들어볼 건데요. 청년들이 직접 전주 지역에 있는 대학로, 전주 객사, 전주 신시가지 좀 전주의 주요한 번화가들인데요. 여기를 발로 뛰면서 매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149명에게 설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아르바이트 노동자분들은 다들 경험하실 분들도 많겠지만 노동 시간이 짧고 이제 초단 시간, 단시간 짧게 일하시는 분들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그 직접 발로 뛰면서 조사를 진행하신 알바 탐사단이라는 이름이라고 하네요. 알바 탐사단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슬기로운 알바 탐사단 활동을 진행하게 된 탐사단원 정지웅이라고 합니다. 슬기로운 알바 탐사단. 네. 이거는 어떤 배경에서 좀 이런 실태 조사가 청년들이 어쨌든 직접 했다는 데서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의미가 있긴 한데 우선 아르바이트 노동자분들은 되게 열악한 상황에서 노동을 하고 계시고 그런 노동자분들 중에 청년분과 청소년층의 비중이 점차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최저시급이나 주휴수당, 휴게시간과 같이 자신들의 노동법상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점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 전주 번화가와 대학로 일대를 직접 방문하며 조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따가 자세하게 다시 얘기 들어볼 거지만 이제 기본적인 개별적인 노동자들이 지켜야 될 노동법, 근로기준법 내용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직접 한번 조사를 통해서 한번 밝혀보는 그런 시간 가졌다는 건데 설문이라는 게 사실은 가게를 돌아다니시면서 제안을 드리는 거잖아요. 일하시는 분들께 이게 사실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영업을 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직접 받다 보니까 혹시 받으시면서 힘들었던 점은 딱히 힘들었던 점 간단하게 추려서 얘기를 해보자면 가장 힘들었던 건 일단 이번 상반기에 날씨가 너무 더웠잖아요. 그것 때문에 날씨 때문에 좀 변덕도 많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돌아다니느라 힘들었던 게 가장 컸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 직접 찾아가서 사실 설문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긴 설문이거든요. 내용도 조금 어렵기도 하고 자세히 파악을 하려면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응답을 요청드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응답을 받기 어려웠던 점들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업주분이라도 그분의 그 공간에 계시면은 아무래도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특별히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는 이제 송천동 쪽 편의점에서 일을 하시던 청년분이셨는데요. 8개월 정도 일을 하시는데 최저시급은 물론 주휴수당, 휴게시간 등 이제 모든 부분에서 노동법상 제대로 된 수당과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계셨어요. 이제 조사를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요. 저희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해당 임금 차별권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권유를 드렸었는데 혹시 방문을 하셨을지는 어떻게 잘 모르겠네요. 이분이 가장 마음이 아파서 인상이 남습니다. 권리구제를 당사자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용기를 좀 내고 좀 뭔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을 받으면 좋겠네요. 보통 편의점은 대기업에서 하는데 아직도 그렇게 대기업에서 하는 편의점도 그런가요? 편의점이 직접 운영하는 주체가 대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튼 가맹점 지원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가맹점주분들이 그런 최저시급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노동법상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셔도 본사에서는 딱히 이렇다 할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제 개별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될 상황이라서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러면 조사의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 이제 어쨌든 140여 곳을 이제 그렇게 이제 고난 속에서 받으셨는데 조사를 하고 보니까 조사하신 주된 업종이나 노동자들의 연령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그냥 생각하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하고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맞을 수도 있는데 좀 어떠셨나요? 이런 것들이? 일단 주로 하시는 일들은 주로 계산 등 카운터 업무가 약 35% 정도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요. 주방 조리, 음료 제조 업무 약 28%, 홀서빙 업무 약 16% 순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가장 응답자들이 한 사업장에서 복수 업무를 겸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 경우는 약 34.4%에 달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사실 많은 노동력을 요하는 좀 단순한 노동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응답자분들의 평균 연령은 24.35세로 분포를 살펴보면 만 21세에서 23세가 32.4%로 가장 많았고요. 만 24세에서 26세가 약 25%, 만 18세에서 20세가 22% 정도로
응답자분들의 대부분이 30대 미만이었어요. 대체로 어쨌든 뭐 10대 후반부터 20대 중반까지 상당히 좀 학교를 병행하고 있거나 혹은 어쨌든 학교를 다니지 않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 되게 상당히 젊은 노동자 분들이 대다수 이제였다는 건데, 어쨌든 실태조사 결과 좀 문제가 어떻게 발견이 됐나요? 어떻던가요? 네, 조사를 하면서 저희도 많이 놀랐는데요.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우선 법령이 개정이 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를 하는 게 의무가 됐는데, 해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과 미교부 비율이 약 39%인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 또다시 의무사항인데요. 주휴수당 미지급 사업장도 약 27%에 달했습니다. 이 중 독특했던 건 이전의 조사와는 조금 다르게 약 주에 15시간 이상이 주휴수당의 지원 요건인데, 주 15시간이 충족되지 않는 사업장들도 다수 발견이 됐습니다. 상당히 짧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 초단기 근로자분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네. 볼 수 있겠죠. 네. 그 다음 CCTV를 통한 업무 감시가 약 14% 정도 발견이 됐는데, 크게 3가지 정도 이걸 문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근로계약서가 작성 및 교부가 뭐 이거는 오래 전부터 의무사항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이제 주휴수당도 일주일에 주당 15시간 이상 노동을 하면은 하루치의 유급휴 일주일치의 수당을 주는, 하루치의 수당을 주는 게 이제 주휴수당이라는 건데, 이것도 지켜지고 있지 않고, CCTV, 그러니까 이제 뭐 가게 감시용으로 이루어지던 그런 것들이 업무를 감시하는데 쓰는 비율이 또 있었다. 이렇게 좀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CCTV를 이용해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고 그거를 지적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거일 텐데요. 이게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일단 법률상으로 공개된 장소의 CCTV는 범죄 예방, 시설 안전, 교통 단속 및 교통정보 수집 등을 위해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고,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고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CCTV로 업무 감시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입장에서 CCTV를 설치하고 운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를 고소한다고 법적으로 온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CCTV가 안전상의 이유인지 감시의 목적인지 그 이유의 입증이 쉽지 않고, 노동법에서도 노동 감시에 대한 정확한 벌칙 조항이 없어서 CCTV 감시만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정부가 지난 2019년에 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안에 따르면, 일하거나 휴식을 하는 모습을 감시하는 행위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특히 대표라는 직위를 이용해 직원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이유로 괴롭힘으로 노동청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현행법상 조금은 애매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직장 괴롭힘에 해당할 수는 있다. 이것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서 이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건데, 어쨌든 전주 시내 뭐 이건 아르바이트 노동자뿐만 아니라 좀 일하시면서 CCTV를 통해서 이렇게 조작하고 하는 것들이 사용자분들도 사실은 뭐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 내용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의해서 노동자들의 어떤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아르바이트 노동자분들이 좀 정확한 제대로 된 노동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이 좀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일부 마지막 순서인데요. 그 작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경비 대표적인 단시간 그리고 좀 노동 조건이 열악한 직종 중에 하나가 경비 노동자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작년에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아파트 경비 노동자 실태 조사를 보면은 경비 노동자 분들의 평균 연령 66.4세.
이제 고령자들이 상당히 많이 근무하신다는 얘기고 99.5%가 남성으로 이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평균 근무 기간이 3.1년이긴 한데 다른 아파트에서 일한 기간까지 합치면 평균 5년 정도. 다시 말하면 좀 많이 이직이 잦으시다라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자리에 좀 이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 현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을 한분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좀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경비 노동자로 일하는 김용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도민 분들께 좀 경비 노동자 분들이 사실은 저도 뭐 아파트에 살지만은 뭐 이야기를 뭐 자주 나눠보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데 좀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근무하시는 곳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일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아파트에서는요. 네. 한 1년 반 정도 근무했거든요. 퇴직하고 시립급 수당 받고 이제 이것도 아는 사람 소개로 네, 원래는 다른 일을 하시다가 이제 퇴직하시고 경비노동자로 이제 다시 취직을 하셨다는 얘기인 건데 일단 뭐 경비노동자 분들의 근무 형태가 조금 다른 노동자들하고는 좀 다르게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밤에 계속 거기 아파트에서 근무를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근로계약서라든지 기본적으로 노동자라면 작성해야 될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라든지 근로계약 기간이나 노동조건 이런 것들이 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입사할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요. 또 연말에는 그걸 또 해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또 연초에 시작하면은 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그래요. 1년 단위로 작성. 네, 1년 단위로. 재계약 형식으로. 그리고 근무는 이제 격일제 교대 근무로 24시간 근무하고 또 그 다음 날 쉬고 다시 또 7시까지 들어가서 그 2길 또 7시에 퇴근하고 그런 형태거든요. 어제 근무하시고 오늘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비번이라 쉬는 날입니다. 이것도 그 근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대기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휴게 시간 빼고 휴게 시간이 중식 때 한 2시간 주고 그리고 또 저녁 때 1시간 반 밥 먹을 때 그 시간 하고 취침 시간 6시간 해서 9시간 반 정도가 그 휴게 시간으로 들어가고 14시간 30분 정도가 근무 시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식은 자유롭게 그냥 어디? 네, 이제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직원들하고 식당을 섭외를 해서 그 식당 가서 식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녁에는 또 배달을 해주고. 또 다른 아파트는 각자 다 해먹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1년 단위로 이제 상당히 이제 계속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형식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다른 경비 노동자 이제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문제가 되는 뉴스 기사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3개월이나 6개월 단위 되게 짧은 기간으로도 단기 근로 계약을 맺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주변 경비 노동자들의 이야기라든가 혹시 이렇게 짧게 계약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문제는 없는지 한번. 저도 아는 분 중에 그 송천동의 모 아파트에서 9개월 단위로 9개월 모집한다고 그래서 뭐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거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계약을 해줄 줄 알고 열심히 일했는데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해고 통보를 보내더래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아파트가 상습적으로 그런 경우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9개월만. 네, 딱 9개월. 그런 경우는 이제 퇴직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딱 9개월이면 9개월 이렇게 단위별로 잘라서 하는 데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제 1년 단위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사측에서 줘야 되는 의무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사실 좀 그런 것들을 좀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단기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냐. 왜냐면 경비소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 일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인데 단기 계약을 맺는 이유가 사실은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네요. 퇴직금 문제도 있고 일할 사람은 많다 이거죠.
아까 이제 유기만 국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 고령 노동자들의 어떻게 보면 경제활동 이유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조금 단기간에 열악한 일자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근데 이제 이게 사실 가장 핵심은 사람을 9개월 쓰는 게 아니라 그 일자리는 상시적으로 필요한 일자리인데 사람을 9개월로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사실 이거는 제도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제라고 하는 것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일자리 자체가 한시적일 때만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막 뭐 사람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그렇게 해버리니까 현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생기고 이제 또 고령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상습적으로 악용하는 건데 이거는 뭐 경비뿐만 아니라 조사를 해보면은 제조업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단기 쪼개기 계약을 해서 퇴직금 안 주려고 하고 이제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지금은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고 뭐 옛날에 그래서 우리 저기 그 비정규직 정규직화 할 때 일자리가 상시적이면 그 자리는 이제 정규직 전환이라든가 계속 고용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을 좀 제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지금 다시 이제 사라지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노동계에서는 이거를 상시 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해라 이렇게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는데, 그렇죠. 예, 경비 노동자분들이 계속 아파트에서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굳이 단기간으로 뽑을 이유가 있느냐 이런 점에 좀 의문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고용 형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어쨌든 경비 노동자분들이 이제 좋으나 싫으나 좀 뭐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주민 갑질이나 경비 노동자들에 대한 갑질이 상당히 이슈화가 최근 올해도 있었던 것 같고 작년에도 있었던 것 같고 계속 이제 좀 잊을만 하면 좀 갑질 이슈가 좀 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뭐 어떤 사회적 여론을 많이 받고 이슈가 되니까 경비업법이 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 10월 2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게 문제가 돼서 법이 바뀌었으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실제로 정말 그런가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뭐 업무가 오히려 늘어나고 주민뿐만이 아니라 뭐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당한 지시를 받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혹시 뭐 주변에서 그런 얘기나 들은 사례가 있으신지? 예, 저는 또 별로 근무를 안 해봐서 그런 경우는 좀 있지만 현장에서 보면은 그 주민들 요즘 언론 보도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일부 입주자분들이 내 피 같은 관리비로 월급을 받으면서 뭐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 좀 씁쓸하죠. 네, 같이 뭐 일하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지금 사실은 시간이 많이 할 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고용 형태에 관련해서 문제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뭐 너무 이제 좀 인간적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서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좀 경비 현직에 계신 분으로서 이것만큼은 조금 경비 업계에서 문제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시면은 도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법보다는 제가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쉴 수 있는 휴게할 장소가 참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 경비 노동자들이 각자 초소에서 각자 그 근무지에서 쉬거나 잠을 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업무의 연속성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새로운 아파트들은 휴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낡은 아파트나 좀 오래된 아파트들은 그 형식적으로 지하실 주차장 그 한쪽 귀퉁이에 뭐 비품이나 쌓아놓고 할 그런 창고 같은 데다가 그 휴게실을 마련해 놓고, 그러니까 상당히 형식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근무지인 초소에서 24시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근무의 연속성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거죠.
이제 격일제 근무로 일하기 때문에 사실은 일터랑 생활 공간이 사실은 일하는 날엔 분리가 되기 어려운데 이 휴게소라는 건 사실은 뭐 형식적으로만 갖춰져 그렇죠. 있고 실질적으로는 초소 내에서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거는 뭐 아파트 단지의 뭐 어떤 배려를 바란다기보다는 어쨌든 경비업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노동 조건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좀 접근이 돼야 될 것 같네요. 네, 아무튼 우리 저기 민주노총에서도 작은 사업장 휴게소 설치 많이 운동하시잖아요. 예. 우리 여기 좀 신경 써가지고 우리 직종으로는 많으니까. 예, 휴게소 뭐 여담입니다만 휴게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라는 내용의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됐는데 이게 또 시행령에서 작은 사업장에는 의무 설치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시행령이 나와서 뭐 여러 이제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 노동단체에서 많이 비판하고 있는 지점들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좀 쉴 수 있는 일하다가 쉬는 것도 사실은 더 업무를 잘하기 위한 연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장돼요. 당연히 이제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되는 영역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되어 가는데요. 일단 오늘 뭐 패널분들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지금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게스트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고 공지 말씀 드리고 1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을 질문 안 드리고 끊은 것 같은데 우리 알바탐사단 단원분께서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제가 특별히 딱히 할 말은 많지는 않은데 조사를 하면서 제가 17년도부터 이 활동에 한 번씩 참여를 했었거든요. 지금이 두 번째인데 그때에 비해서 5년 동안에 많은 노동 환경적으로 개선이 된 점들이 분명히 보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유의미하게 근로계약서나 최저시급이나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다들 각자 일을 하시는 노동자분들이 자신의 권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소중히 지켜가 주시기를 바라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정말 기본적인 사실 사항이잖아요. 약속인 거니까 이제 약속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문서로 남기는 건데 이런 것들이 잘 안 지켜지는 건 좀 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1부 순서는 이렇게 좀 맞춰보려고 하고요. 네, 유도현 선생님이 눈치를 주실 네, 마지막 공지 말씀 하나 드리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2부 순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 비정규직 생각주간 보이는 라디오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상품과 이런 것들이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이행시를 듣고 지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시면 여기 앞에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요. 제로 웨이스트 키트와 텀블러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행시의 문구를 알려주셔야죠. 네, 이행시의 문구는 보이는 라디오의 줄임말이고요. 좀 진부하지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시어가 동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랑 동행에 관해서 이행시를 보내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어디로 보내죠? 네, 제 핸드폰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번호는 010-7172-5484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보내주시면 댓글로도 달아주시면 유튜브 댓글로도 얼마든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유튜브에 한번 공지를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부, 1부 이렇게 마치고요. 2부와 3부를 이어서 마저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순서는 55분에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시지 마시고요. 많은 청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비정규 노동 생각주간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고요. 2부와 1부를 잘 마쳤고 2부와 3부가 남아 있습니다. 2부는 코로나19 아까 1부에서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코로나19를 경과하면서 전라북도의 노동 통계 코로나19와 좀 연결시켜서 어떻게 봐야 될지를 보는 것 하나와 이제 여성 노동자들의 문제, 전라북도 여성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는 19년에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이 됐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사실은 이제 좀 다 이제 해체돼 가는 분위기지만 코로나19를 경과하며 사회적 숙제가 굉장히 많이 드러났습니다. 몇몇 업종과 대기업들이 사실 코로나 시기에 천문학적인 이득을 거둬들였다고 뉴스 보도가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사회적인 약자들, 비정규직이라든지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이게 모두에게 정말 힘들기만 했느냐? 더 좀 힘든 분들은 없었을까? 이런 사실은 관점의 제기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서울 신당역에서 여성 노동자가 일터에서 살해당하는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여성 노동자들의 기본적 안전이나 젠더 문제에 대한 것들이 많이 좀 제기가 되기도 했고요. 이건 코로나19와는 직접 상관이 없습니다만 여성 노동자들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순서는 전라북도 코로나 이후 전북 노동의 현실을 계기로 노현정 정책부장님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또 현장에서 직접 전북 지역에 있는 여성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상담하고 조직하는 곳의 활동가 분이십니다.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는데 박은진 활동가님 모시고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 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박은진 선생님은 이따가 다시 한번 따로 얘기를 청해 듣도록 하고요. 먼저 첫 번째로 코로나19 관련한 전북노동 통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두 분 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일상에서 가장 크게 변화를 느끼신 게 뭐가 딱히 있으실까요? 지금 느끼잖아요. 보이는 라디오인데 저희가 다 마스크를 끼고 있어가지고 이 이렇게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근데 사실은 굉장히 우울하기도 한데 저는 코로나를 한 번도 안 걸렸어요. 근데 사실 저 멀리 있는 어떤 분이 부모님 중에 이제 어르신이 한 명이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가족 중에 누가 걸려와가지고 그게 전염이 돼서 일찍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례를 듣고 나서 제 불안이 굉장히 높아진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엄마랑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걸리면 나도 나의 엄마와 헤어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어느 순간 굉장히 불안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스크 쓰는 게 조금 답답하다고 느끼긴 하지만 그때는 마스크를 끼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집에서도 어느 순간은 내가 어느 날 외식을 하거나 이럴 때는 그런 불안을 그때 느꼈고 지금도 사실은 나는 안 걸리고 싶은데 라고 하는 끝까지 이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가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만 여전히 껴야 되는 현실 그리고 계속 내가 쓰레기를 만들고 있다는 현실 이런 것이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안 걸리신 건 참 대단하고 그런가요? 같은데요. 혹시 박인 선생님 딱히 저는 이제 두 아이의 엄마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독박돌봄의 회기가 정말 너무 힘들었고요. 막 도시락 만들어놔야 되고 공부는 둘째치고 학업은 진짜 둘째치고 이 아이들을 도대체 하루 종일 24시간 집에서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나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너무 스트레스였었고 그다음에 그 대면 만남이 어쨌든 이렇게 두절이 되면서 활동도 많이 축소가 됐지만 여행도 못 가고 이 개인적으로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여튼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나 듣고 계신 분들이나 특별한 얘기는 사실 아니고 이제 도민분들이나 중민분들이 다 느끼고 계신 불안이기도 할 건데요. 이 노동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아까 1부에서 유기만 국장님께서 전라북도 노동 통계가 대략 이런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코로나19라는 어떤 그런 그 관점에서 보면은 전라북도 노동자들의 현실, 전라북도 노동 시장의 주요한 변화가 어떤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일부를 안 들으신 분들한테 또 있으실 테니까. 유경환 국장님 거기도 많은 부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두 가지만 얘기를 다시 한다면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방역 조치 때문에 굉장히 거리두기도 심했고 그랬잖아요. 실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전북산업은 사회복지 서비스업이나 농업 취업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됐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을 들어보셨어요? 저도 이제 분석하다 보니까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25만 명이 늘었어요. 근데 이제 지역에서 얼마나 늘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통계청이 세분류는 지역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어쨌든 25만 명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속하냐면 복지시설,
보육시설 또는 직업재활원 또는 뭐 방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이렇게 포괄해서 얘기하는데요. 실제 어떤 분들이 일을 하냐면 요양보호사, 간병인, 노인장애 돌봄 서비스 종사원 이런 분들을 포함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의 코로나 영향도 고령화의 영향도 있겠지만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농도잖아요, 전라북도는. 어쨌든 농업 직업으로는 농축산 숙련직이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비행기가 안 떴잖아요. 잘.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이 못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농촌 지역의 그 증가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여성 중심 직종이라고 불릴 수 있는 대면 서비스업이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래서 코로나19를 감소한 산업과 직업의 상위 직종을 보면 여성 중심 직종이라고 불리는 산업과 직업군에서 취업자 수가 매우 감소했고요. 어쨌든 서비스업 등이나 대면 업종에 여성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건 어쨌든 많은 뉴스로 알고 계시니까 어쨌든 코로나19로 이런 업종, 여성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업종에 굉장히 고용 불안이 높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사회복지 시설 그렇죠. 이제 관련한 업무라든지 네. 이제 이주 노동자들의 영향으로 보이긴 하는데 네, 지금 네. 농업 노동자의 비율이 늘었다. 네, 네. 그리고 외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불가능해졌던 상황들이 네, 있었으니까 서비스업에 상당한 고용 타격이 있었다. 네. 이렇게 좀 압축을 해볼 수 있을 것 정리를 같네요. 잘하시네요. 네. 네. 이제 뭐 저희 방과후 이제 교육 네, 강사 네, 맞습니다. 그 학원 뭐 하는 그분들이 여성 직종이 굉장히 높은데 맞아요. 그분들이 이제 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죠. 가장 심각하게 이제 뭐 고용보험도 안 되고 사각지대에서 그 특수고용 여성 노동자들이 많이 좀 이렇게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네. 통계에 아니, 잡힐까요? 잡히긴 하죠. 취업자 수가 줄어드니까. 근데 실제 저희가 심층 면접 중에 그 학교 방과후 강사분을 한 분을 만났었거든요. 실제 수입의 0원일 때가 있었어요. 진짜로.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진짜 학교 문이 다 닫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교도 문이 닫혔지만 교사들은 일정 정도의 수입이 보장되잖아요. 근데 학교 방과후 강사들은 그냥 닫으면 0원이 되는 거죠. 네, 아무래도 네. 이제 강사분들은 이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일종의 자영업자 같은 네, 거죠. 네, 이제 네, 그렇죠. 학원을 열었는데 학원생이 안 오니까 네. 수입은 0원 뭐 사실 이런 개념인데 아니 그런 건 아니고 학교 방과후에 교육을 나가는 학교 방과후 강사들. 그분들은 이제 학교하고 계약을 맺어요. 1년에 뭐 한 2, 30회 수업을 하면 이제 얼마 이제 한 회당 얼마씩. 근데 이제 코로나19로 완전히 중단되면은 그 자체가 아예 그냥 0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일종의 자영업자처럼 계속 보고 있는 그런 문제가 그렇죠. 있다는 네. 건데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어서 가보면 이제 정부가 어쨌든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서 그런 것들을 학교도 닫고 외식도 못하게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방역 조치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이런 조치들의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어쨌든 당연히 고용 관계에 영향을 끼쳤을 것 같은데, 전북만의 특징. 전북만의 특징, 아까 유경환 국장님 사실 다 얘기하셨는데요. 네. 이게 어쨌든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전북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전국은 취업자 중에 임금 노동자 비중이 증가했지만 전북은 임금 노동자 비중이 감소했다. 전국은 임시 노동자가, 전북은 일용 노동자가 많이 감소를 했고요. 전국은 무국가족 종사자가 감소를 했지만 전국은 우리 전라북도는 무국가족 종사자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고. 전북과 전국을 좀 비슷하죠. 그리고 전라북도의 비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전국에 비해서 높았습니다. 그리고 격차도 더 벌어졌고요. 또 전국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그리고 전라북도는 일용 노동자가 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상황이 좀 어려워지니까 임시직이나 일용직들은 이제 다 내보내는 뭐 그런 방식으로 그렇죠. 가고, 네. 어쨌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자영업자 비용 아까 일부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자영업이나 이제 뭐 이제 노동자가 아닌 방식으로 이제 먹고 사는 그런 비중이 높아졌다 이런 거 같은데요.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19 과정에서 아까
박은진 선생님이 자기소개에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네. 돌봄 누군가는 어쨌든 아이를 돌보거나 어쨌든 이제 집에 계신 분들을 돌보는 것들이 꼭 필요한 상황들이 아마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돌봄 노동이 중요하다. 이거를 어떻게 지금 코로나 시기에 해야 될 것인가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쟁점화되는 네네.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많이 돌봄 노동에 대해서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네. 이분들은 어떤 분들 정확히 어떤 직종에서 일하는 분들이고 뭐 네. 실제로는 어떤 부분에서 코로나19랑 관계가 있을까요? 일단 대부분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전라북도 비정규센터가 올해 상반기에 이제 통계적으로 문헌적으로 분석을 하고 나서 하반기에는 실제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심층 면접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돌봄 노동 쪽에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가 만난 분들 중에 물리치료사 2분하고 방문 요양보호사 1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 우리가 보면 이제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동과 대면을 최소화하고 어쨌든 일상의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필수 노동자라고 법도 만들고 필수 노동이 필요하다고 캠페인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들을 직접 만나보니까 뭐가 달라지셨어요? 혹시 더 어려워지셨어요? 어떤 점이 어려워졌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원래 어려웠어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박은진 선생님이 독박 노동 얘기를 하셨는데 물리치료사 2분 중에 한 분이 결혼을 했고 아이가 2명을 키우고 계셨는데 이분이 실제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게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 뭐냐면 감염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어린이집에 감염자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맡기면 됐어요. 예전에는 코로나가 아닐 땐. 근데 부모님한테 못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고령자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옮길 수도 있잖아요. 또는 그렇죠. 부모님이 아이를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는 코로나를 걸리면 막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불안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결국에는 물리치료사 직업을 관뒀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하는 돌봄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인터뷰 중에 정말 아직도 그걸 들으면 눈물이 날 정도인데 아이를 2명을 안고 유치원에 보내려고 엘리베이터를 딱 눌렀는데 핸드폰에 전화가 울렸다는 거야. 딱 전화를 받았는데 오늘 문 닫습니다. 그 순간 그냥 내가 관둬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날 엄청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자료를 통해서 보는 거를 내가 이분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근데 이제 그분 얘기를 듣다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고 싶으세요? 앞으로 그랬더니 다음부터 물리치료사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물리치료사가 진짜 접촉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19 때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방호복을 더 입는 거예요. 방호복. 안 걸리기 위해서. 근데 쉬는 시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사람을 15분 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10분을 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코로나가 생기니까 10분 동안 옷을 갈아입고 손을 씻고 이런 일을 하는데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쉬는 시간을 늘려주는 건 아니고 물리치료사한테 하루에 할당된 인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쓰레기를 만들고 있지만 이들의 노동 조건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힘들어진 거죠. 임금의 조건도 여러분 물론 어떤 직종의 임금을 공개하는 건 그렇지만 물리치료사는 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어떤 직종이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전문성이 있고 근데 여성의 물리치료사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이 어느 순간 딱 멈추더라고요.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전라북도 여성의 평균 임금보다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놀라웠고 이분의 꿈은 프리랜서였어요. 근데 여성 프리랜서의 직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습니까? 근데 굉장히 저임금일 거거든요. 아이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분의 선택은 물리치료사라고 하는 전문 직종을 정리하고 더 이상 오르지 않는 임금 때문에라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없는 물리치료사였는데 이분은 뭐냐면 어쨌든 이제 남성 그 물리치료사, 여성 물리치료사가 있는데 약간의 일에 수위가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남성은 약간 근육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든 마사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근데 이분은 왜 해고가 됐냐면 거의 해고가 됐어요. 왜냐하면 손님이 줄잖아요. 환자가 줄기 때문에 그 조그마한 병원 안에서 원장이 봤을 때 손님이 없으니까 저 물리치료사는 일을 안 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대놓고 해고를 못하지만 못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업무를 조금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 물리치료사가 그냥 관둬버린 거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아까 뭐 이제 알바 탐사단은 CCTV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분은 어쨌냐면 그 원장님이 CCTV를 설치했어요. 코로나19 이후에 제대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게 여성들의 돌봄 노동을 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어떤 노동 조건들이 코로나19로 굉장히 더 악화되고 있었다는 거를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코로나19 시기에 이제 뭐 사실은 그 전에도 계속 돌봄 노동이라는 건 있었던 건데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있었던 어린이집 뭐 여러 이제 공공시설 돌봄 시설들이 운영이 안 되게 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사실 사회적인 어떤 재난 상황으로 발생한 네네. 그런 문제들인데 사실은 돌봄 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혹은 돌봄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더 사실은 좀 더 아까 얘기한 감염 위험의 문제도 있고 이제 돌봄 노동을 하면서도 더 이제 한편으로는 자기가 이제 돌봄해야 되는 그런 가족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상당히 난관에 봉착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건데 사실 이제 아까 뭐 중간에 얘기 예로 드셨지만은 네. 이런 돌봄을 누군가를 돌본다 하는 것들이 사실 여성의 부담으로 여성 노동자 혹은 여성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이런 비판들이 사회적으로 매우 오랫동안 제기가 되어 왔었는데 네. 이게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좀 우선적으로 해고된다든지 이런 네. 고용 충격들이 뭐 통계적으로 또 확인된 게 있나요? 우리가 IMF를 겪었잖아요. 그때도 사실은 여성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나 여성들의 해고가 굉장히 많았어요. 경제 위기 때마다 우선 1순위의 해고는 여성이었거든요. 근데 코로나19 때도 사실은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사 얘기도 했지만 금방 박은지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노동의 조건이 되니까 일을 하시는 거고.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다시 독박 노동이라고 하는 어떤 돌봄을 여성에게 다 이번 코로나19로 다시 돌아가게 됐어요. 아까 첫 번째 그 물리치료사 얘기를 했는데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집안에서 남성하고 여성, 남편하고 아내가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근데 가사노동을 분담했었대요. 내가 일할 때는. 근데 자기가 사표를 내고 들어왔더니 남편이 가사노동을 분담해주지 않더래요. 얘기를 해보셨어요? 그랬더니 너는 집에 있으니까 나는 밖에서 일하니까 너가 다 해.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너무 억울하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우리 사회는 여성에게 돌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항상 경제 위기 때마다 코로나 위기 때마다 돌봄 노동의 인식이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나요? 별로 안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이게 전환이 정말 시급한 것 같고 뭐 전라북도만 얘기할 건 없지만 전라북도의 고령화는 우리 어제 통계 발표하면서도 보이잖아요. 60대 이상의 노령에 그러니까 그렇죠. 취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안 좋은 일자리들 그렇죠. 안 좋은 일자리. 중심으로 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전라북도는 일단은 어쨌든 다양한 서비스,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라도 돌봄 노동을 연결고리로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게 급선무인 것 같아요. 혹시 그거 아세요? 전라북도 안에 사회서비스원이라고 작년에 생겼어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작년에 그 생기면서 토론회도 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는데 사회서비스원은 어쨌든 이제 다양한 복지 업무들, 뭐 재가 요양이라든지 이제 노인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렇죠. 그런 네. 기관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령화되는 도시에 이런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건데 조금 더 이 사회 서비스원에 대한 어떤 뭐 제가 서비스원. 네, 서비스원. 네, 발음이 가나. 어쨌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서울에도 이 사회 서비스원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거에 대한 평가도 있고 지역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뭐 요청도 있고 요구도 있었는데 이 사회 서비스의 공급을 민간에 위탁해 왔던 이전까지 어떤 경로가 아닌 조금 더 다른 경로.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누구나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는 그런 방안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왜 돌봄 노동은 여성이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정말 차별적인 인식을 바꾸는 것이 1번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나이 들면 늙잖아요. 늙으면 어쨌든 우리 지금 안 보이고
행동하기 힘들고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3년의 시간을 겪으면서 굉장히 우리가 무력해진다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되었으니까 어느 순간 아프게 되고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을 좀 역지사지로 인식하면서 서로 똑같은 시민, 동등한 시민이 될 수 있는 어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일부에 비해서 상당히 격앙된. 네, 그랬나요? 현재 네, 아무래도 당사자적인 어떤 관점에서 네. 좀 더 이제 깊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일단은 코로나19 관련한 노동 통계에 관해서 이 정도로 좀 이야기를 듣고요. 네. 제가 일부 마지막에 이행시를 주시면은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작은 선물들 제로 웨이스트 키트와 텀블러를 보내드리겠다고 말씀을 패널들이 읽어보죠. 네 드렸었는데요. 그 사이에 많은 그게 왔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하나 읽고 나머지는 패널분 이거 유기만 국장님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6389님이 동행으로 이행시 주셨는데요.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점점점 세 개를 그걸 해줘야죠. 네. 동. 이걸 해줘야지. 네. 시작.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이렇게 점점점 6389님이 보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따로 연락드려서 선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코르크님 보라. 네 읽어주시면 예. 추임새 넣어드릴게요. 네. 자, 보고 싶지 않은 악덕 사장님. 라디오 듣고 반성하세요. 야. 코르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분 2개 하셨어요. 동행도 하셨어요. 예, 제가 이제 출석할게요. 동료도 나도. 행복한 직장에 다니고 싶어요. 진짜 뭔가 이게 시적 감수성이 아주 뛰어나십니다. 훌륭하시다. 또 하나 있어요 여기. 이게 동행으로 우리 노국장님 한번 읽어주셔야겠는데. 자, 오늘 띄워주세요. 동네 사람 모두 마스크 벗어 던지고 행복한 일상으로 점점점을 다들 좋아하시는 네, 뭔가 이제 어떤 여운이 있는 그런 점점점이었고요. 네, 이거는 이따 마지막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많이 이제 끝난 거 아니고요. 계속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 읽지는 못하더라도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는 따로 또 연락을 드릴 테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고, 같이 또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지난 9월 달에 신당역, 서울이죠. 서울 신당역에서 여성 노동자 한 분이, 직장 동료였던, 스토킹 남성 가해자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10월 달에서는 SPC 그룹, 이죠. 이제 큰, 식품 그룹인데요. 빵재료를 납품하는, SPL이라는 회사에서 20대 여성 노동자 한 분이 기계에 끼어서 사망하는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지금까지 사실은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들인데요. 이게 개별의 사건이긴 하지만 이게 떨어져 있는 우발적이거나 개별적 사건이 아니라 전반적인 노동자들의 노동 안전, 그리고 여성 노동에 대한 현실과 구조적 문제를 짚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해서 이번 2부의 두 번째 시간은 전북 여성노동자회의 박은진 선생님을 아까부터 계셨는데요. 본격적으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동자 활동가 박은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북 여성노동자회는 전라북도에 있는 여성노동자들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단체인데요. 이게 직접 상담이나 지원 활동들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전북 지역 여성 노동자들의 모부성권이나 아니면 근로권, 그러니까 노동권이라고 하죠. 아니면 직장의 성희롱 같은 내용들을 상담하고 같이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해주신 얘기에 사실은 활동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여성 노동자로서 노동자로서의 어려움도 있지만 여성 노동자로서 가장 크게 좀 상담을 하시면서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지금 돌봄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여성 노동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임금 성차별과 불안정한 노동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의 그 임금 격차가 지금 10년이 넘도록 OECD 국가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지도 않은 사실인데, 사실 연호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 성별임금 격차 해소를 가장 큰 사업 목적 중에 하나로 두고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별임금 격차 자체가 여성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이런 불안정한 일자리가 생기느냐라고 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돌봄,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그다음에 돌봄 노동에 대한 저평가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져서 여성의 그 저임금이 형성이 되고 계속 그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사회가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뭐 임금 차별이라고 해서 뭐 그냥 뭐 떨어져 있는 걸 그냥 강제로 맞추자 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아까 뭐 이제 계속 말씀 나오는 거지만은 여성 노동자들이 일하는 직종이나 직군이 상대적으로 저임금 이 원인이자 결과이기도 한데요. 저임금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라고 좀 많은 분들이 그냥 뭐 무조건 무조건 똑같이 하면 되는 거냐 사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성의 노동에 대한 저평가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여성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직종이나 어떤 고용 형태가 불안정하거나 저평가 받는 것이 다 이제 엮여져서 이제 임금 차별이나 고용 차별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제 아까 이제 다시 처음에 이야기 드린 걸로 돌아가서요. 이제 신당역 사건이나 SPC 그룹의 산재 사망 그리고 SPC 그룹이 오랫동안 좀 노조와의 노조 탄압으로 많이 이슈화가 언론들에서 보도가 됐었는데 아무튼 신당역 사건은 여성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겪게 되는 이제 뭐 성희롱이나 성폭력 같은 성범죄의 문제들 그리고 SPC 그룹에서 모성보호나 이제 임신한 노동자들의 어떤 휴게권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점 이런 것들이 소환되면서 좀 불매운동도 일고 있는데요. 전북에서도 신당역 추모 집회랑 SPC 불매 1인 시위가 진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지역 사안은 사실은 전라북도 사안은 아닌데 이게 호응이 상당히 있고 보도도 많이 됐었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네. 사실 결국은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권리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신당역 살해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 스토킹도 엄연히 직장 내 성희롱 성폭행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좀 마음 좀 받아주지라고 한 너무나 어이없는 너무나 단순한 그러니까 갑자기 화가 나요. 대수롭지 않게 여김으로 인해서 결국에 그 여성 노동자는 직장에서 살해됐단 말이죠. 네, 이게 공공시설이기도 하거든요. 지하철역에서 살해당하는 문제였는데요. 또 이제 SPC 같은 경우도 이게 2인 1조라고 하는 뭐 업무 원칙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것만 지켜줬어도 사실은 사망까지 이르진 않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파리바게트 같은 경우에 말을 해도 되나요? 여성 노동자가 굉장히 많은 그 곳인데 사실 여기는 그나마 노조라도 있죠. 그 옆에 뚜땡땡은 노조도 없잖아요. 그게 좋은 거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노조 탄압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휴게권이 보장되지 않음으로 인한 문제들이 지금 장기간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노동자가 남녀를 불문하고 안전한 생활 그 환경에서 일할 노동 권리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저희 전북 지역에서도 큰 이슈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전북 지역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전국적으로 SPC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신당역 관련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국민적인 공분을 많이 자냈었고 실제로 활동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쨌든 너무나 당연한 안전할 권리, 노동자로서 안전할 권리, 그리고 여성 노동자로서 성희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권리로서 보호받고 안전하게 보장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쟁점이 됐었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서울교통공사죠 신당역
을 관리하는 지하철을 관리하는 이제 공공기관인 서울교통공사에서 신당역 사건이 여러 안전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 중에서는 여성 노동자를 앞으로는 당직에서 빼겠다라는 거를 당직을 하다 돌아가셨으니까 당직에서 빼겠다 이렇게 좀 이거를 재발 방지 대책 중 하나로 여러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만 제시를 했는데요. 이게 일각에서는 여성 노동자를 배제하는 형식으로 대책 아닌 대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러니까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남녀 갈라치기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어이가 없죠. 근데 그러니까 분명 서울교통공사나 SPC나 명백한 책임이 있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말 그대로 지금 잠깐만 지나가 면 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이런 행태를 멈추고 명백하게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 재발 방지도 그냥 앞으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뿐이 아니라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을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설득이 돼야 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들이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받아들여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미투 우리 운동할 때 미투가 막 이제 하기 시작하니까 회사에서 회식을 금지하겠다. 남녀간 펜스로 펜스로 남자끼리 하고 여자끼리 하겠다. 이런 방안을 막 내놓고 막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스토킹하면 예전에 제가 정확하게 지금 벌금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10만 원도 안 됐어요. 네. 그냥 스토킹을 단순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 받아줘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건 터지고도 많은 그 인터넷 안에서 좀 마음 좀 받아주지 좋다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 사건은 강남역 살인 사건하고 굉장히 다른 사건이거든요. 이거는 여성 혐오에 의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인 성차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당직에서 여성을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적 성차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근데 정말 안타깝게 여성가족부를 해체하겠다는 거죠. 발전적으로 해체하겠대요,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안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이 어쨌든 구조적 성차별을 조금씩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서울교통공사에서 정부 대책 끝이 나왔는데요. 네. 사실 연결되어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선언적으로 당연히 재발 방지야 뭐 전 국민 중에 반대할 사람이 아마 없을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가 사실 쟁점이 될 것 같고 여성 노동자를 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의견이셨고 이게 뭐 일개 회사 차원의 지적뿐만 아니라 좀 이제 이런 구조적 성차별이라든지 성차별적이라든지 어떤 문화나 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개선이나 이런 사회 운동이 필요하다. 뭐 이런 제가 격앙됐었나요? 뭐 그거는 청취자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앞서서 노현정 정책국장님이 쭉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만 여성 노동자들이 특히나 좀 취약했다 통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또 이제 통계를 떠나서 이제 아까 사례를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또 직접 상담 기관에까지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여러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강윤 선생님이 상담을 하시면서 코로나19 시기에 지역에서 특별히 좀 기억나시는 사건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지금 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이 통계라던가 이런 내용들하고 이제 상담 오셔서 듣는 내용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아서 뭐 어떤 한 가지 사건만 얘기를 하는 것도 말이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경영 악화를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육아휴직에 관련한 상담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 육아휴직을 사용을 하게 되면 급여가 이제 회사에서 무급이 되고 이제 국가에서 나오는 그 육아휴직 급여만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급여가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상한이 15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150만 원. 근데 근데 그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내가 어려우니 내가 너한테 급여를 줄 수가 없다. 그러니 너 육아휴직을 써라.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육아휴직을 써야 했던. 그래서 어떻게 쓰는 거예요? 육아휴직을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이런 단순 질문부터 해가지고 그런 질문이 많았어요. 근데 올해는 그냥 아예 경영 악화로 인한 부당 해고. 야, 그냥 회사 문 닫을 거야. 너 나오지 마. 뭐 하는 형식으로. 물론 그로 인한 어떤 그 구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는 차치하고 그렇게 이제 부당 해고를 당했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3년이라고 하는 이제 코로나 시기를 지나다 보니 생계가 달려 있잖아요. 사실 이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잘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뭐 성희롱을 당해도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죠. 같이 노동부 진정 가드리겠습니다. 진정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드려도 근데 저 여기서 그만두면 최저임금 위반도 굉장히 많아요. 9,160원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전라북도에 많아요. 근데 이걸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고 돌려받아야 될 그 임금 체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여기서 어디를 가겠어요. 요양보호사 분들도 굉장히 그렇게 최저임금 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쉬는 시간 당연히 휴게 시간 못 찾는 것도 당연히 많고 막 이래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답답한 이게 물론 코로나가 우리 생활을 전반적으로 많이 변화를 시킨 건 맞지만 이게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후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더 다시 한번 이렇게 사실은 이제 상담자 분들도 좀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지만 그게 또 저희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성평등한 분위기를 만들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계적으로도 실제로 이번에 통계조사에서도 퇴직 사유 부분에서 개인적 사유나 임금에 불만족으로 그만두는 사람이 2019년에 비해서 현격히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그만두는 이유가 계절적 요인으로 임시직이 많아서 그런 걸로 사회적인 이유의 퇴직자들이 훨씬 늘었고 그런 사유로는 줄어서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이 이제 참고 일하는 사람이 늘은 걸로 보여집니다. 네, 통계에서 앞서서 얘기했던 내용들과 사실은 사실 비슷하게 느끼고 계시는 그 부분들도 이제 크다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PC 말씀 나왔는데 우리 이제 최근에 얼마 전에 올해 경총에서 이것도 통계를 하나 냈는데 산업별 임금 격차가 우리나라가 심하다 이렇게 냈는데 그 대표적인 산업이 숙박 음식점업이거든요. 이게 이제 파리바게트나 이런 대기업도 많이 하는 그런 직종에 여성들이 굉장히 비정규직들이 많아요. 네. 가장 많은 그 산업 중에 하나가 숙박 음식점업인데 음식점업이 많이 늘기는 했는데 여기에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들인데 여기 임금 격차가 제일 심하다는 거예요, 한국이. 그러니까 일본은 숙박 음식점업이 연봉이 5천이라면 가장 많이 연봉을 받는 게 1억 이렇게 만약에 2배 정도 차이 나는데 한국은 3배 이상, 3배 정도 차이 난다는 게 유럽연합이나 일본보다 심하다. 이게 이제 사실은 산업별 격차이기도 하지만 성별 격차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SPC 이번에 파리바게트를 혼내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실제로는 정말 얼마나 열악한가 이런 것들이 좀 재조명되고 그만큼 좀 나아지는 계기가 되도록 사회적으로 더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전라북도 여성 노동자들 문제에 관해서 도민분들께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한 말씀 해주시면? 저희 지금 같이 하고 계시는 단체 선생님들도 모두 다 이제 우리 도민 노동자분들과 같이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 전무 여성 노동자회도 마찬가지로 옆에 있겠습니다. 저는 도민분들께라기보다도 이 망할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좀 제발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너무나 많이 느껴서 그걸 가장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2부 순서는 이렇게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에 공지가 나가 있는데요. 그 이행시 이어서 안 하고 이행시 3부는 쉬었다 해야 합니까? 쉬어서 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행시 참여 계속 부탁드리겠고요. 45분에 이어서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깐 다른 유튜버도 보시고 화장실도 다녀오셨다가 다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박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고요. 비정규 노동 생각주간 2회 2022년 행사로 일환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행사들도 많은 관심과 부탁드리고요. 모레죠. 네, 언더그라운드 영상 상영회도 있고 내일입니다. 내일 시내큐에서 진행되고요. 금요일 날에 전라북도 노동자 상담 통계 행사도 진행되니까요. 도민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노조법 2조, 3조,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해서 문자 읽고 남은 순서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띄워줄까요? 네, 띄워주시죠. 동진아. 행복하고 사랑한다. 네, 5296님, 뒷번호 5296님이 보내주셨어요. 네, 동진아가 누군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가족분이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요. 네, 또 하나 왔는데 9074, 뒷번호 9074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이것도 한번 오늘 띄워주시죠. 보면 볼수록 즐겁고 유익한 선남 선녀들의 유튜브 생방송 토론 듣기만 해야 하는 라디오 생방송보다 헐 짱이네요. 물결 웃음 이렇게 9074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것도 따로 연락드려서 여기 앞서서 여기 앞에 아마 안 보이실 건데요. 제로 웨이스트 키트와 텀블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남선녀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다시, 혹시 이 방송 중간이면은 저희가 읽어드리진 못하더라도, 소소한 이거는, 상품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이거 기념품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많은 참여, 청취, 이후 행사,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입니다. 앞서서 전라북도 노동자들의 현실, 노동자들을 상담하는 분을 직접 모셔서 이야기도 듣고, 전라북도 통계,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한 전라북도 통계,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좀 이번에는 주요, 노동 이슈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많은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올해 비정규 노동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그 중에서도 경남 거제도에 위치한 대우조선소 간접고용, 하청이라고 하죠. 하청 노동자들, 그리고 하이트 진로에 납품하는 특수고용, 화물 노동자들, 소주나 이런 것들을 운송하는 화물 노동자들이 각각 회사로부터 470억, 그리고 28억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두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받은 손해배상 청구인데 이게 큰 사회적 논란이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와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번만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지 좀 알아보기에 앞서서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현실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좀 바꿔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법안이 국회에 이미 제출이 됐죠. 네, 국회에 제출이 돼서 논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노란봉투법의 유래가 혹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노현정 선생님이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2014년에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뉴스 화면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 어떤 회사의 그 옥상에 몽둥이를 들고 있는 경찰, 정경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노동자를 잡아내기 위해서 막 뛰어가는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그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2014년 쌍용자동차의 쟁의행위로 쟁의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면서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걸었잖아요. 결국 그렇죠. 법원에서 일부 인정해서 무려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떤 분이 노란 봉투에 47,000원을 넣어서 보내게 됐대요. 이게 이제 알려지면서 무려 5만여 명에 달하는 시민과 단체들이 무려 얼마인 줄 아십니까? 15억 원에 달하는 모금을 한 거예요. 네, 자발적 모금은 그렇죠. 15억. 네. 그렇죠. 그때 노란 봉투에 돈을 넣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노란 봉투법이 이렇게 이름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노동조합 활동으로 억 단위, 사실은 저는 1억
넘는 돈을 상상하기도 좀 어려운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의 간부, 개인을 상대로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일들이 처음이 아니고 올해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제 쌍용자동차 문제부터 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상당히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고 좀 어떻게 좀 바꿔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유기명 국장님, 이게 지역 사례라고 해야 되나? 네. 뭐 아니면 이제 지금까지 쌍용자동차 사례 말고도 다른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례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그 헌법에 이제 노동 3권이 보장이 되었고 법적으로 보장된 이제 파업 쟁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용자들이 악의적으로 이제 손해배상을 이용해서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이제 도구가 이제 돼버린 거죠. 아마 이게 이제 그 삼성이나 유성기업, 이제 노조 파괴로 유명한 창조 컨설팅 이런 데서 문건으로도 이게 이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아주 매우 구체적으로 그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가압류 신청 등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노조나 간부들을 압박을 가중시켜서 노동조합 활동을 차단하고 주동자에 대한 선별적인 고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게 삼성이나 이 창조 컨설팅 노조 컨설팅 그 법인의 어떤 그 대응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완전히 이제 악용된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IMF 후에 굉장히 많은 저희들 그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이런 손해배상으로 이어졌고 이제 뭐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아까 얘기했던 쌍용자동차 이런 데에서도 정당한 쟁의 행위로 인해서 이런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서 조합원들이 고통받고 자살하고 죽기도 하는 그런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이제 7월에 화물연대가 전국적으로 이제 운송료 인상이 이제 유가 인상이 많이 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참프레라고 하는 부항 공장 앞에서 같이 함께 파업을 했는데 이 노동자들한테도 한 139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전국 사례라기보다는 이제 악의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 이제 사용자들의 이제 노조 탄압 수단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헌법 우리나라 최고의 이제 법률 그 높은 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같은 높은 가치가 있는 법인 헌법에서 노동상권을 보장을 하고 있고 노동상권이라고 그렇죠. 하면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교섭하고 교섭이 잘 안 됐을 때는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일종의 쟁의행위, 많은 분들이 파업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안 하는 이런 것들로 알려진 활동들을 하는데 이것을 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뭐 48억, 138억, 뭐 480억 뭐 이런 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단순히 이제 손해를 배상해라라는 의미보다는 노동상권을 어쨌든 사실상 뭐 그 정도 돈을 받으면 그 청구를 손해배상을 내면서 노조 활동 사실상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악용되고 있다라고 표현하시는 그렇죠. 이런 의미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정기국회가 어쨌든 진행 중입니다. 지금 뭐 국회 상황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많이 좀 어지러운 상황인데요. 제대로 된 지금 국회 법안 심사가 이루어질진 미지수긴 하지만 어쨌든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제1야당이죠. 더불어민주당하고 이제 소수 정당인 정의당에서 이번 국회에서 이 문제, 방금 말씀드린 손해배상 문제와 관련한 노조법 2조 3조 개정, 아까 말씀드린 노란봉투법을 입법을 해서 이 문제를 좀 개선하겠다, 해결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부 여당 국민의힘에서는 기업의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이라면서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대략 이런 어떤 내용이길래 이런 쟁점이 있는 걸까요? 일단은 노조법 2조 3조를 좀 분리해가지고 설명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노조법 2조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법을 적용하려면 적용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노조법의 2조는 사용자하고 노동자를 이렇게 정의하는 그 조항인데
이게 이제 너무 사용자에 대해서는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그 사업주 또는 경영에 뭐 하는 자 이런 정도로 되어 있어가지고 현재 이제 가장 큰 그 문제는 IMF 후에 고용 형태가 매우 다양해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IMF 후에 지금 뭐 학습지 교사라든지 레무콘 화물연대라든지 여기 전주에도 이제 얼마 전에 자동차 판매연대 한 7년 전에 자동차 판매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만들면 바로 교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원을 가요. 그렇죠. 네, 노동자냐 아니냐 교섭 대상이 아니냐 기냐. 그래서 금암대리점에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다 나가는데 자동차 판매 노동자 2015년에 노조 결성했는데 교섭을 7년 후에 했어요. 왜? 교섭 대상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법정으로 학습지 노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과거의 노조법에서 사용자를 규정하는 게 너무 이게 구태하다는 게 이미 다 그거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확하게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사람이 사용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그래서 노조법 위조를 진짜 사장 책임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사장 실제로 나를 고용하고 있는 근데 지금은 이제 예를 들면 플랫폼 노동이나 이런 게 또 고용 형태가 다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노조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개념을 좀 현재에 맞게 바꾸자라고 하는 취지로 어제 국회에서 아마 양대노총하고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그리고 민주당 정의당 국회의원 한 11명이 노조법 위조에 대한 국회 토론회도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노조법 위조는 굉장히 사회적 공감대가 좀 있고. 잠깐 여기서 노조법 위조 관련해서 내용을 좀 잠깐 정리해 보면 실제로 일하는 회사 내가 일하는 곳과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가 형식적으로는 다른 내가 일하는 공간의 그 직장이 아니라 다른 곳에 고용돼 있기 때문에 노조법상으로도 실질적 교섭이 내가 실질적으로 일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제 실권이 없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네. 예를 들면 뭐 대우조선 하청도 마찬가지요. 대우조선 하청에 이제 파견되어서 도급 노동자들이 전부 다 그 대우조선 공장 안에서 같이 일하는데 네. 사실은 대우조선이 원청 사용자 실질적인 노무 관리나 다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려면 이건 불법이래. 우리는 대상이 아니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뭐 파업 쟁의 행위도 굉장히 협소하게 정의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또 아까 얘기한 그 노란봉투법도 여기와 이제 연계되는데 저희는 사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노동 3권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쟁의권을 제대로 보장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대로 보장을 안 하고 너무 이거는 지금 현재 협소하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손해배상 문제와 이 교섭의 문제가 사실은 분리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사실은 이렇게 교섭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좀 극단적인 투쟁 방식을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내몰리는 부분도 사실은 있는 것 그렇죠. 같고요. 대우조선 문제도 480억의 손해배상 문제가 있었지만은 사실은 대우조선과 말씀하신 대로 교섭을 할 수가 없는 하청 노동자들의 문제가 사실은 그 이면에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손해배상 관련한 3조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어떻게 좀 설명될 수 있을까요? 이제 일단은 손해배상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법안들이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고 노조법 2조 3조 운동본부에서도 이제 안을 내고 있고 정의당 의원이나 민주당 의원도 이제 안을 내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제 지금 현재 이 손해배상 폭탄 방지법이라고 노조법 2조 3조 운동본부에서는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한선 어디까지를 손해배상의 상한선을 정할 것이냐, 상할 것을 정할 것이냐, 아니면 개인에게는 할 수 없도록 법을 하자, 뭐 이렇게 해서 노동조합에게만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원천적으로 모든 쟁행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뭐
고의적인 불법행위나 이런 거를 제하고는 할 수 없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파괴하거나 네, 그렇죠. 폭력 행위를 쓰지 않는 선에서는 쟁의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그렇죠. 금지하도록 하는 안도 올라와 있는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안이 있고 이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안이 이제 그런 어떤 폭력이나 직접적인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쟁의행위는 노동 3건에 의해서 보장되기 때문에 이런 손해는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자라고 하는 법안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이나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서 뭐 해외에 그런 사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해외에서 쟁의권을 이렇게 협소하게 규정하는 사례가 훨씬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좀 악의적으로 이제 저희가 사실 노조법 쟁의행위에 대해서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으로 재가를 물리는 어떤 기업들의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고용노동부 장관이죠. 지금 장관께서는 이제 이 노란봉투법, 그러니까 원청 실제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교섭할 수 있도록 총로를 열어주고 또 쟁의행위에 대해서 폭력과 파괴행위가 없다면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불법 파업이 증가할 것이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국정감사나 이제 그 이전부터 밝혀왔고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한 입장을 이제 계속 밝히고 있는데 이게 좀 손해배상 문제뿐만 아니라 이 아까 얘기한 이 노동조합 노동상권의 기본권 보장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전혀 다루지 않고 무슨 불법 파업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게 좀 문제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신 것 같네요. 일단은 파업을 하면 무조건 불법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네. 사회적 분위기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어떤 그런 거에 잘 보장되지 않으니까 노동자들도 이제 극단적인 어떤 방법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우선 뭐 정부의 그 고용노동부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정당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통로를 훨씬 더 많이 만들어주고 보장해주는 것이 일단 먼저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민주노총에서 이거 핵심 사업으로 하반기에 준비하고 계시죠? 네. 11월 10일에 있을 전국 노동자 대회에서 이제 매년 이제 전태일 열사를 기리는 전국 단위 노동자 대회를 개최를 하는데 올해 민주노총의 핵심 요구로 이 노란봉투법 제정을 좀 핵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이제 시민사회 단체와도 함께 하면서 시민분들께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리는 활동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 이 노란봉투법에 관련해서 사실은 좀 쉽지 않은 주제이기 때문에 도민분들께 짧은 시간 내에 뭐가 문제고 이게 이 현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전달이 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좀 유기만 국장님과 노현정 실장님이 잘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보이는 라디오 마치면서 패널분들이 느낀 소외라고 할까요? 소외가 됐던 아니면 좀 마지막으로 도민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현정 선생님부터. 저희 이만하면 잘한 것 같죠? 네, 갑자기 자화자찬을. 네. 아니 이제 네, 앞에서 저기 엔지니어링 분들이 박수를 치고 여기 계십니다. 앞에 이제 보이는 라디오에서 앞에만 보이는데요. 사실 여기 저희 기술 지원을 하기에 지금 4분이 계세요. 전지시 센터장님 그리고 또 우리 활동가분들 또 영심위에서 또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께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만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사실 패널로 아까 초대 손님으로 나와주셨던 분들이 대표적인 우리 지역의 비정규직 분들이신데 굉장히 이제 통계 발표 말고 이렇게 현장 얘기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게 노동법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아까 이제 휴게소 설치나 이런 문제는 사실 법이 없어도 지역사회가 나서서 저는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알바생의 어떤 노동 기본권 문제도 사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여서 그분들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또 들으니까 많이 저도
좋았고요. 내년에는 이렇게 달라졌다 해서 두 분이 또 나와가지고 예,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보이는 라디오 짧은 시간이지만 전라북도 노동자들의 현실 그리고 이제 노동의 주요 이슈들을 다뤄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비정규 노동 생각 주간 차원에서 전북 도민들께 노동의 문제를 알리는 주간 행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이는 라디오가 끝이 아니라 내일이랑 모레 계속 연달아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을 참고해 주시면 이후 행사에 대한 정보들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많은 참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이는 라디오는 이렇게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